그날 내 친구가 하는 단골 슈퍼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야, 요즘 네 딸 지연이가 팔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여서 내가 몇 번이나 걱정스러워서 어쩌다 멍이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라며 얼버무렸는데 며칠 뒤에는 그 멍이 더 짙어지고 붕대까지 감고 다니더라. 그뿐만이 아니야. 눈가에도 퉁퉁 부은 상처가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라. 사정 좀 알아봐라.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 이야기에 머리가 얼얼해지려던 차에 다른 이웃 아주머니가 옆에서 더 무거운 말을 보탰습니다. 며칠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산도 없이 아이 2명을 꼭 껴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였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따님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급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아이들도 낯선 눈치를 보며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광경이었어요. 다음 날 볼펜을 사려고 문방구에를 갔는데 학교 앞 문방구 주인의 말은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조용하고 기운이 없어요. 선생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위축된다고 걱정하십니다. 따님께서도 아이들 앞에서 늘 눈치를 보시고 무언가에 눌려 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말은 잘 안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저에게도 전해질 정도였어요. 미용실 사장님. 머리 손질을 하러 오셨을 때 손이 계속 떨리고 표정은 늘 어두웠어요. 미용실 오자마자 매일 시계를 보면서 시간 안에 가야 한다고 안절부절하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려 애쓰시지만 그 속엔 깊은 상처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젠 내가 무심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슈퍼 친구는 내 마음처럼 간절하게 딸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상호야, 이대로 두시면 네 딸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네가 반드시 나서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빨리 서둘러라.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 자리에서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일이란 걸 절실히 깨달으셨습니다.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딸이 겪는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동안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채웠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딸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딸이 얼마나 마음을 닫았을지 두려웠고 아들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딸은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단호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내 평생 가장 귀하게 키우며 지켜온 제 딸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아끼며 키운 아이였고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는 것을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또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이토록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딸이 시집간 곳이 같은 동네여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딸은 늘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웃음을 나누던 그런 아이였지요. 처음 사위와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사위는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점잖았고 나에게도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첫인상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정말 사람 속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수와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을 감으면 손녀,
손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떨고만 있었을 그 작은 몸들.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상상하며 민수는 고작 8살인데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자는 여자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아니면 자기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6살 서연이는 왜 말을 안 하게 됐을까? 무서워서,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체념해서. 아이들이 느꼈을 절망감. 나는 손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집이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 손자들에게는 집이 지옥이었구나. 엄마가 맞을 때마다 아이들은 어디 숨었을까? 이불 속에서, 방 구석에서 떨면서.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딸이 잘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손자들이 내 집에 와서도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하였습니다. 민수가 밤에 악몽 꾸는 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까? 서연이가 큰 소리만 나도 움츠러드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도 이 기억 때문에 괴로워할까? 내가 전직 형사면서 내 손자들이 바로 코앞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정작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자신의 직업적 자부심마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자라야 하는데 우리 손자들은 세상이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고 배웠겠구나. 아빠라는 존재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을 거야. 내가 가장 괴로워한 건 아이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작은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서연이가 말을 안 하는 건 말해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학습했기 때문일 거야. 아이들이 일찍 철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 8살, 6살이 무슨 눈치를 봐야 해. 민수가 동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 형이라서가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겠지. 서연이가 엄마 눈치를 보는 것도 엄마가 또 맞을까봐 걱정해서일 거야. 나는 밤마다 되새기며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게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겠다.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들을 생각해보면 즉시 취해야 할 행동들. 나는 먼저 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왔다며 평소처럼 찾아갔죠. 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딸과의 대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추궁하기보다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빠가 도와줄 일은 없니? 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딸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죠. 증거 수집과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전직 수사관의 경험을 살려 주변 이웃들과 더 체계적으로 대화했습니다. 각자가 목격한 일들의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미용실, 문방구, 슈퍼 등에서 들은 증언들을 종합해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알아보려 했죠. 전문가 상담과 법적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딸을 어떻게 설득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딸에게 언제든 아빠 집으로 오라고 말하며 안전한 피난처가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뒀죠. 나의 마음속에는 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수사관의 직감으로 사위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기로 했죠. 사위가 출근하는 시간, 퇴근 시간, 주말 행동 패턴을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아버지는 딸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죠. 잠시 후 집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밥이 이게 뭐야? 맨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어서 딸의 작은 목소리,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그리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까지 섞여 나오자 아버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저러더라고요. 급여날이면 더 심해져요. 아래층 아주머니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천장에서 쿵쿵 소리 나고 아이들 우는 소리 들리면 저희도 잠을 못 자요.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저런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딸과 손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할 것, 가정폭력 신고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사위에게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다음 날 오전 사위가 출근한 후 아버지는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딸의 모습에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왼쪽 볼에 선명한 손자국, 입술이 부어있고 목에도 멍든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왜 왔어요? 딸은 당황하며 상처를 가리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빠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딸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건 없다. 아빠가 늦었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만 내는 줄 알았어요. 술 마시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정도였는데 결혼 6개월 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해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고만 하세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아빠, 민수는 밤에 자다가 깨서 울고 서연이는 말도 안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당장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지만 아빠, 그 사람이 더 화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라. 딸이 짐을 싸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사위가 나를 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무게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네.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부부 일에 왜? 부부 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네 손으로 내 딸 얼굴에 멍든 게 부부 일인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사위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씩 사위에게 다가가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과 손자들은 오늘부터 내가 데려간다. 그리고 자네는 내 딸에게 다시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30년 수사관 생활에서 나온 압도적인 기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뒤로 물러서며 어색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다툰 건 맞지만 다툰 거 아버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 주먹으로 내 딸 얼굴에 멍든 게 다툰 거라고?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젯밤 자네가 술 먹고 와서 고함치고 때리는 소리 다 녹음해뒀네. 이웃들 증언도 다 받아뒀고. 사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나? 병원 진단서, 사진 증거, 목격자 진술 다 준비해뒀어.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놈들 수백 명 잡아넣어 본 사람이 바로 나야.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늦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 한 번 때린 순간 자네는 이미 선을 넘었어. 아버지는 딸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이들 손잡고 차로 가거라. 아빠가 금방 갈 테니까.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딸과 아이들이 나간 후 아버지는 사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부터 내 딸과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만약 접근하거나 협박이라도 한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자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그때 시어머니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웬 소리가?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돈도 같이 들으시죠. 앞으로 제 딸에게 내가 부족해서 맞는다는 식의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부부싸움은 원래 부부싸움? 내가 냉소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부부싸움인가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제3분할, 양육권 모든 건 법대로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내 딸과 손자들을 괴롭히는 순간 그때는 법으로만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며 정막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차의 타자 뒷좌석에서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빠 안 볼 거예요? 서연이도 엄마 품에 안긴 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딸이 아이들을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나는 백미러로 손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내는 급히 준비해둔 방에서 손자들을 맞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수를 안아줄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었을까.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 마음속에 쌓인 상처들을 어떻게 치워줄까. 내 남은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겠다. 웃음 많고 밝은 아이들로 돌려놓겠다. 세상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해주겠다. 나는 매일 밤 이런 다짐을 하며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다졌습니다. 손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위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고 동시에 아이들을 치유시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전직 수사관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반드시 딸을 지켜내겠습니다. 제 딸에게 단 한 올의 상처라도 준 이들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제 딸은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딸의 집 근처를 살피고 주변 이웃들의 눈과 귀를 빌려 상황을 하나씩 확인하고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딸이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았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피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한 게. 나는 서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폭력 이용건으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안 와요. 아빠 오면 엄마 때리지 말라고 하세요. 딸이 아이를 달래며 자신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예상대로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기회는 내 딸 처음 때렸을 때 끝났어. 변호사와 얘기하게.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술만 끊으면 괜찮아요. 아내와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 얼굴에 멍든 걸 보셨으면서도 며느리 탓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나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딸의 상처들을 정식으로 진단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좌측 안면부 타박사, 목 부위 압박 흔적, 팔과 다리의 다발성 타박상, 슈퍼사장, 미용실 원장, 문방구 주인 등이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따른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아빠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다시는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을게. 며칠 후 사위는 더욱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오고 딸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변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들이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 딸은 무서워하며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계속 따라다녀요. 나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즉시 조치해주세요. 경찰관이 사위를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하면 구속됩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친척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렇게 파탄내시면. 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수. 내 딸 얼굴에 주먹질한 게 실수라고 하십니까?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입니다. 다행히 딸의 직장 동료들과 상사가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휴직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회사에서도 보안을 강화해 사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무서운 꿈 안 꿔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소리 안 들려서 좋아요. 서연이도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이 좋아요. 나는 딸과 아이들을 위해 전문 상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딸이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혼 소송 첫 공판 날 사위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법정에서 사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술을 끊었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판사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슈퍼 사장 비 오는 날 아이들 안고 뛰쳐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미용실 원장 손이 계속 떨리시고 늘 시간을 재며 불안해하셨어요. 문방구 주인 아이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마침내 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었지만 아버지의 든든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때리고 욕했어요. 더 이상 제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고 방청석에 앉은 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용감해졌구나.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는 인정하나 피해자와 자녀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5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양육비를 월 8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며 딸이 나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드디어 끝났어요. 판결 후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서연이도 밝아져서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도우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딸은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점점 밝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전의 적극적인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만의 집을 구하려고 해요. 아이들도 안정됐고, 저도 많이 회복됐어요. 나는 섭섭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1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가 다른 여성을 폭행해서 구속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뛰어놀고 딸은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행복하니?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구해주신 덕분에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직 수사관이라서 딸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년 후 딸은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권도를 배우며 자신감을 키웠고 서연이는 피아노를 치며 밝게 웃었습니다. 가끔 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넌 내 소중한 딸이니까. 나의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폭력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관심과 용기 있는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든든한 지지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나의 사랑과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사위의 직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정폭력 전과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 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동료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직 후 사위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차없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양육비 미납으로 재산 압류 및 급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사위의 통장이 모두 동결되고 차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해도 가정폭력 전과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관련 기사들이 모두 나왔기 때문입니다. 빚은 점점 늘어갔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하게 보여.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멀쩡한 며느리를 때려서 이 꼴이 됐잖아. 내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아들을 더욱 구박했습니다. 사위의 큰형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여기 있으면 동네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사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 살아라. 나한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마. 온 가족이 등을 돌린 사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세금도 떨어져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비참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도 시어머니는 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작은아버님이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하시지. 결국 큰아들도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큰아들이 용돈을 보내주는 것 외에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 구박하더니 결국 혼자 늙는다며 뒷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부족해라고 했던 입이 이제는 내가 잘못 가르쳤나라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예전 지인들을 만날 면목도 없어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날 때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사위는 또 다른 여성과 사귀다가 또 다시 폭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전과자 신분으로 더욱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단다. 나쁜 일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구나.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딸의 가족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딸은 또 한 번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이한테 너무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내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손자들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손자들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악한 자들은 모두 각자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강합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울고 있는 이가 있다면 제일 먼저 귀 기울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